것이고, 뭐 조윤선 장관 같은 경우도 지금 법적인 문제가 있어서 있습니다만은 그 박근혜 정부 때 같이 일을 했던 많은 분들, 또 새로운 인물, 법조계, 또 뭐 앵커 출신, 뭐 이런 분들에 대한 영입도 여성분들에 대해서 진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당이 새롭게 허평환 대표님 말씀대로 새롭게 이제 제2단계로 넘어가는 그러한 상황이 될 겁니다. 총선까지 10개월 남아 있습니다만은 아무튼 올해는 각 지역의 출마자 내정을 거의 다 완료 준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자유한국당을 보면은 이 상황 인식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답답한 것은 대한애국당은 분열하러 나온 게 아니에요. 야당은 다양한 목소리가 대단히 필요합니다. 근데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 더불어민주당을 가지고는 지금 이 정국을 이끌어가기 힘들다, 이런 결론이 났고, 그들의 능력 또한 아주 약하다, 이런 무능하다 그러죠. 그런 평가가 이제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호남을 중심으로 한 좌파 연정을 이제 시도한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여러분들 더불어민주당, 민평당, 바미당, 그 다음에 정의당, 민중당, 이렇게 왼쪽에 가 있는 정당이 5개 정도가 됩니다. 의석가진 정당으로. 오른쪽은 자유한국당, 대한애국당, 이 2개인데 그 2개조차도 못 잡아먹어가지고 날린 거야. 좀 오늘도 제가 자유한국당 의원들 보고 켰어요. 아니 당신들 지금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저 분명히 저리 갈 텐데 317석을 하느냐 300석을 하느냐 그것만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가면은 자유한국당 가지고는 120석 이상을 못 얻어요. 법이 그래 돼 있단 말이에요. 법이 120석을 얻는다는 것은 215에 55%를 얻어야 되는데 자유한국당이 지지율을 55% 얻을 수 있느냐는 거야. 그래서 120석 이상을 못 얻게 만들어놓은 제도예요. 그러니까 이 문재인 정권은 노무현 정신, 노무현은 좌우 연정을 하기로 했어요 그때. 근데 지금은 워낙 좌파들이 강하고 호남세가 강하니까 호남을 중심으로 한 좌파 연정을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러면은 이 좌파 연정에 대항할 수 있는, 제가 명칭을 했잖아요, 우파 연대가 필요한데 아직도 나무다리 끌고 앉아있단 말이야. 그게 제일 답답한 거예요. 우리는 벌써 판을 보고 이런 대비를 하지 않으면은 과반은 절대 못한다. 지금 제도로 가면 120석 얻지 못한 정당이 120석을 못 얻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그거를 대비하지 않고 그냥 투쟁하지 못하니까 바깥에 나와가지고 빨간 잠바 입고 빨간 카페트 깔고 한 5번 얘기하다니, 내부적으로 우리가 왜 자꾸 그런 데 나가야 되느냐고 5번 하고 꼬그라 접었어요. 우리는 지금 몇 회예요? 내일이 128차. 내일이 토요일도 한 번도 안 쉬고 128차를 태극기 집회하는 거예요. 그것도 자유한국당 숫자보다 매주 나오는 숫자 우리가 더 많잖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하는데 자유한국당은 이 좌파 독재 정권하고 싸워가지고 청와대 앞에다가 말이죠, 맨날 가서 싸워도 될까 말까 한데 스르르 꽁무니 빼고 대통령이 민정 시찰하는 식으로 저쪽 동네 가가지고 한번 쭉 보고 사람 한 20-30명 불러놓고 젊은 사람들하고 대화한다고 쇼나 하고 말이야. 나라가 지금 다 망했잖아요. 경제가 침탈되고 경제가 참사 수준으로 되고 안보 다 빗장 다 열어주고 체제가 뒤집어지고 역사가 바뀌는 이 판인데 그렇게 안일하게 대처가 되겠냐 이거죠. 홍문종 의원 한 사람 나온다니까 난리 뒤집어져 가지고
제가 얘기하잖아요. 한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그 사람들 참 제가 제발 탄핵 찬성했던 사람들은 정계를 좀 떠나라는 소리야. 어차피 떨어져요. 어차피 대한애국당에서 그 지역 후보 다 냅니다. 어차피 그 사람들 떨어져요. 공천 받아도.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그것이 역사 우리 대한민국한테 사죄하는 거 아닙니까? 어차피 나가봐야 떨어지는데. 그래서 우리가 말씀드리는 것은 좌파들이 연정을 하겠다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올리고 이제 이번 주에 안 하면 다음 주에 단독 국회로 해요. 단독 국회. 바른미래당이 단독 국회 열겠다고 오신환이라는 자가 지금 야당을 공격하고 있는 거야. 바른미래는 벌써 자로 붙었다니까요. 아직 거기에 유승민을 믿고 있습니까? 지를 키워주고 지를 국회의원 자리 만들어준 사람한테 등 뒤에다가 지하고 좀 사이 나쁘다고 배신하는 그런 인간들을 믿어가 되겠냐고. 그래서 이번 총선은 우파 국민들이 굉장히 지혜로워야 된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부처님 말씀에, 저는 기독교 신자잖아요. 근데 부처님 말씀에 인간한테 108의 번뇌를 줬잖아요. 108의 번뇌가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지혜를 안 줬으면은 하루도 못 산다는 거 아닙니까, 인간이. 근데 인간한테는 그 108의 번뇌를 이길 수 있는 지혜를 주셨고 그 지혜를 통해서 해탈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다. 이게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려울 때일수록 서로 지혜를 맞대고 믿음을 가지고 가면 된다. 우리가 신뢰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가면은 이 어려운 상황이 기회가 되고 그 기회가 대한민국을 새롭게 바로 세우는 계기가 될 거다. 저는 그런 확신을 가집니다. 아침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어제 저도 여기서 잤습니다만은 자다 보니까 기침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기침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개별 몸 관리를 잘 하시고 유격 전투 들어온 분들 같아요. 기침하면서도 계속 이어서 지금 37일째에서 주무시는 분도 있어요. 우리 서린 같은 분은 37일째 주무시고 36일째에서 잠자는 분들이 있다고. 이거 유격 전투하는 거 아닙니다. 좌파들하고 싸우는 투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 몸이 감기가 좀 있고 그러면은 집에 가셔서 좀 쉬시다가 또 다시 참여하시면 돼요. 그들이 어제 13일 저녁 8시까지가 3차 계고 마지막 날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철거하면 불상사 생깁니다. 여기 휘발 유통도 많아요. 지금 철거하면 불상사 생겨요. 불상사 생기면은 박원순이가 무너지는 게 아니라 이 정권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제가 대한애국당 그렇게 공갈치지 않아요. 까불지 마라는 소리야. 그러고 철거하면 뭐합니까? 그 다음날 배로 친다고 제가 얘기했는데 우리 대한애국당 버스 안에 텐트가 몇 개 있다고요? 160개 있어. 160개. 언제라도 160개 텐트 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가 여기에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정치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정치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그런 탄압을 하면은 미국이 홍콩에 지금 100만 홍콩 자유 시민들의 목소리에 지지를 했잖아요. 영국의 메이 총리도 지지를 했다고. 이제 여러분들 탄압 들어오면은 우방의 미국이나 우리 보수연합 대표들이 다 왔다 보고 갔잖아요. 여기서 탄압하지 마라. 대한애국당 천막 텐트 투쟁에 대해서 이 5분이 돌아간 거를 그 사람들은 아니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몰랐느냐는 거예요. 아니 대한민국 국민의 95%가 모르는데 대한민국 국민의 95%가
2017년 3월 10일 벌건 대낮에 5분이 돌아가시는 걸 몰라요. 왜? 언론 방송이 다 덮어버렸잖아요. 제가 작년 국정감사에서 이거 동영상하고 다 국정감사에 띄우니까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한 명도 모릅니다. 이것은 언론이 아니에요. 우리 그거 있잖아요. 좌파가 죽으면 영웅되고 우파가 백주 대낮에 경찰에 의해서 제3자 살인을 당했잖아요. 경찰 때문에 죽었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조사도 안 하고 처벌도 안 하고 잘못됐다 사과 한마디 안 하고 그냥 2017년 3월 10일에 이 어려운 분들의 죽음이 묻혀간다? 그건 불가능하다. 이제 서방이 알기 시작했어요. 미국에 지금 기자가 이거 이런 일이 있느냐고 보냈더니 미국의 백악관 국무성 출입 기자들이 다 묻는다는 거예요. 진짜 그게 진실 사실이냐? 다 묻는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대한민국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죄 없는 대통령이 탄핵당하는 그날 이렇게 엄청난 살인 사건이 있은 거예요. 그것도 공권력에 의해서. 그런데 이거를 듣고 가면은 그것은 대한민국이 아니죠. 그것은 지금 우리가 보는 것은요. 2017년 3월 10일 두 가지 큰 사건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죄 없는 대통령이 거짓 선동 조작에 의해 가지고 불법 탄핵당했다는 것. 또 그 탄핵에 항거하던 5사람이 경찰에 의해서 경찰 스피커에 맞아서 돌아가시고 경찰의 방어 잘못으로 생생한 증언을 다 하잖아요. 경찰이 방패로 미는 바람에 쓰러져 가지고 밟혀서 돌아가신 4분이 밟혀서 돌아가신 겁니다. 이거를 어떻게 묻고 갈 수가 있습니까? 저는 제가 살아있는 한 이것은 못 묻겠다. 이 진실은 반드시 밝히고 이분들에 대한 책임자 처벌. 왜 박원순 시장을 처벌해라고 얘기하느냐? 박원순 시장은 사망사건 3사람 이상이 사망을 하게 되면 이건 재난으로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박원순 시장이 관할하고 있는 소방청, 서울 소방청이 박원순 시장이 관할하는 겁니다. 그러면 박원순 시장은 바로 비상조치로 긴급대책본부를 구상을 하고 그 긴급대책본부장이 박원순 시장입니다. 그런데 박원순 시장 그 작업을 안 했어요. 계속 부상자가 나고 1명 죽고 2명 죽고 3명 죽고 4명이 죽고 9명이 완전히 실신해가지고 병원에 실려가고 이분 9명에 대한 생사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그분이 병원에서 돌아가셨는지 지금 5분이죠. 그분 인적사항이 나와가지고 조사를 하면은 그분이 그 충격으로 일주일 있다 돌아가셨는지 그 내용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럼 10명이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총괄 책임을 져야 된 박원순이가 그때 뭐라고 했느냐? 광장에 봄날이 왔다고 문자 날렸어요. 문자. 여러분 이게 이해가 가는 일입니까? 그래서 박원순이 처벌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 문자를 소방청으로부터 계속 받은 거예요. 지금 3사람이 죽었다. 4사람이 죽었다. 지금 몇 사람이 실신해가지고 병원에 이송됐다. 뭐 이렇게 사이 소방 안전 차량만 옆에 있어도 안 돌아가실 분도 있어요. 소방차 들어오는데 20분 30분 걸렸습니다. 경찰이 다 막아가지고 안에서는 사람이 죽어나가는데 소방차 들어오는 걸 경찰이 다 막아버렸다니까요. 그때 저도 현장에 있었고 허평한 대표님도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이 생생한 동영상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 텐트 친 그 다음날 여러분들의 생생한 증언을 다 들었잖아요. 그때 어떤 부부가 오셨어요. 그 후에 두 분이 우리가 지금 분향소 만들기 전에 자기 앞에서 여성분이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자기 앞에서. 여성분이 이름이 없잖아요. 자기 앞에서 여성분이 돌아가셔서 도저히 눈에 밟혀가지고 분향소 와서 분향이라도 해야 되겠다고 두 부분이 손을 꼭 쥐고 오셨어요. 자기도 죽다 살았다는 거야. 또 증언하시잖아요. 자기가 깔려있다가 나오니까 이 방 전체 한 반 이상이 전부 사람들이 다 실신해가 다 누워 있더라는 거야.
그 사람들 다 어디 갔냐는 거예요. 그때 아비규환이라는 게 살려달라고 그렇게 하는데도 경찰 외면했어요. 정경들만 끄집어내고 그 연세 드시고 태극기만 들고 있는 사람들이 살려달라고 그렇게 애원하는데도 다 경찰들 고개 다 돌렸어요. 여기 계신 분들이 그 현장에 다 보셨다고. 그래서 이거는 아무리 덮으려야 덮을 수가 없다. 그래서 박원순 시장이 진상규명을 하겠다. 그리고 그 진상규명을 해서 책임자 처벌을 하겠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본인도 대책본부장으로서 역할을 못했으면 본인도 국민한테 사죄하고 그때 경솔했다. 그리고 본인이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는 건 지겠다. 아니 멀쩡한 대자세 5분이 돌아가셨는데 경찰 한 사람도 징계 먹은 사람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이 문제는 그냥 정치적인 투쟁, 이념 이게 아니에요. 이거는 인간의 생명에 대한 존엄이잖아요. 목숨에 자가 있고 어디 무거워 됐습니까? 목숨은 다 아까운 거지. 우리가 세월호 저 사람들하고 싸우러 온 게 아니에요. 저 사람들이 자기들이 독점하고 있다 우리 오니까 당황스럽겠지만은 우리는 세월호에 대해서 한마디도 얘기 안 합니다. 우리는 우리 기자회견을 하는 거, 우리는 이 돌아가신 세월호에 목숨 잃은 학생들이 안타깝듯이 우리도 이분들이 저항하지 않으면서 경찰에 의해서 공권력에 의해서 죽음을 당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진상을 밝히려면 세월호 있는 분들이 우리를 격려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세월호하고 싸우러 여기 온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박원순 시장은 지금이라도 진상규명하겠다. 그리고 미비한 부분이 있으면 본인이 책임지겠다. 진상규명 간단해요. 경찰 당시 경찰청장, 서울경찰청장, 소방청장 당시의 진압지도 왜 전북차가 전라도 차들이 대거 와가 있었느냐 경찰차들이 그 진압차 안에 쇠파이프와 진압 장비가 쇠파이프하고 이런 그 갈고리 그야말로 사람을 치면 여기 몇십 방울 쫙 찢어지는 그런 무기를 왜 사용했는지 부상 입은 분 중에서 그런 낚싯바늘 같이 확 스쳐 지나갔는데 수십 방울 이렇게 구면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 장비를 아무 저항하지 않는 사람들한테 왜 사용했는지 그거 조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고 9분 병원에 실신해서 실려갔는 9분의 인적 사항을 해서 생사 여부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4분 중에 한 분, 여성분이 한 분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누군지도 알아야 되겠다. 그래서 진상규명하겠다. 그래가지고 하면은 우리가 여기 여기 계속 진상규명하겠다는데 우리가 텐트 치고 있겠습니까? 명확하게 진상규명하고 언제 하겠다. 또 국회에서도 제가 지금 법 발의를 했잖아요. 특별법을. 자, 이 특별법이 이제 6명인가 됐던데 그 10명 이상 되면 특별법 낼 거예요. 국회 차원에서도 자, 이 특별법에 대해서 다루겠다 하면 되는 겁니다. 특별법에 의해서 청문회를 하면 돼요. 그러면 그렇게만 하면 우리는 언제라도 철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개고장만 3번 보내고 이럴 게 아니고 이젠 답을 줘야 된다. 박원순 시장이 양심이 있으면은 이 돌아가신 5분, 76분의 부상자 또 9분의 행방불명자에 대한 답을 줘야 돼요. 그 답을 안 주고 그냥 뭉갠다고 뭉개질 일이 아니라니까요. 이거는 또 텐트 철거하면 뭐합니까? 그 다음 토요일날 100개 칠 수 있는데 우리는 의미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드리는 것은 투쟁도 하지만은 내부적인 조직 구성, 연재 영입도 하고 다음 총선도 대비해서 대한애국당이 다른 분들 우리 보고 거구락하는데 우리는 아주 모범적인 우파 정당의 중심에 딱 있어요. 우파 정당의 중심에. 우파 정당, 보수 정당, 우파 정당이 뭡니까? 바로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 정체성과 가치를 지키는 거예요. 그것이 우파 정당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우파 정당으로서 딱 중심에 있다. 오른쪽으로 치우치도 안 했어, 우리는. 왜? 우리가 폭력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127차 했죠. 지난주까지 태극기 집회하면서 우리가 폭력을 휘두른 적이 한 번도 없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소위 말하는 극우 정당이 아니다. 우리는 명확하게 우파의 딱 중심에 있는 가장 스탠드한 모범적인 우파 정당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가지 말씀드린 거예요. 하나는 대한애국당은 보수 분열 세력이 아닙니다. 대한애국당은 지금 자유한국당보다 이 판을 더 한 판 더 보는 거예요. 자유한국당은 지금에 안 좋아지면 우리는 10개월 후에 있을 21대 총선의 상황을 더 보면은 좌파 연정과 싸울 수 있는 것은 우파 연대밖에 없다. 그 우파 연대는 뭐냐? 우파의 국민들,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했던 52% 플러스 10%, 62%의 지지를 받아야지 다음 총선 전에 있을 이 언론방송, 민노총에 장악된 언론방송이 세뇌를 하고 거짓을 하고 선동을 해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이 정권하고 전면 투쟁을 하고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하기 위해서 국민들한테 호소하고 국민들이 투표장에 가달라고 해야지 투표장에 모이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대한애국당은 극우정당이 아닙니다. 대한애국당은 아주 우리 대한민국의 정체성, 안보, 그죠? 가치, 이것을 지키는 정당이 대한애국당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